그러면 민주당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예상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1차에서 4명으로 컷오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4명으로는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1위, 가장 많은 이제 득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이네요, 네. 벌써.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2, 3위를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까지는 무난하게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 두 사람 정도가 경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이게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이 안 의원,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이렇게 두루 분산해서 네. 지지를 나눠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윤 대통령 관저도 2번이나 방문을 하고 윤 시임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출마가 좀 너무 늦었다. 그런 면에서 좀 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여론조사, 여론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높이 나와요. 특히 이제 뭐 다 합해서 중도층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이게 약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 여론의 방향이나 흐름이. 이게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장관이죠. 지금 사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미지가 선거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은 뭐 다른 뭐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이 중도층에서 더 지지를 받을 것 같지만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런 덜 알려진 데다가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저는 1등 할 것 같고요. 2등은 홍준표, 역시 저력 있는 홍준표 전 시장. 정말 뭐 그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경륜에 따른 그런 노련함이 있는 반면에 또 식상함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뭐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두 분은 거의 확정. 오세훈,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당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3명 됐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나경원 뭐 두 분 말고는 사실 크게 이렇게 경쟁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중에는 역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오세훈, 유승민 사표에 가장 큰 득을 본 4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일단 빅4까지는 좀 좁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그 예선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2명은 누가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선에 가는 사람은 일단 김문수 전 장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자리를 놓고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이 경합을 할 것 같은데요. 경선 룰이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여기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고 나머지 50%는 이제 당원이죠.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경선 룰에 따르면 저는 그래도 저력이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김 전 장관, 홍 전 시장 이렇게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선에 올라가서 결선에서는 홍 전 시장이 1위가 되는 대역전극을 펼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4명으로 압축되면 4명 중에서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하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었을 때, 이재명 전 대표하고 맞붙었을 때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홍 전 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폄훼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2030 남성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범보수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도 보면 2030 남성 지지율에서는
홍 전 시장한테 뒤처집니다. 홍 전 시장이 뭐 탄핵 반대 논란도 있고 또 윤 대통령과 거리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4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 전 장관을 꺾고 홍 전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기정사실로 할 경우 네. 김문수 후보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지지층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이게 탄핵 기준으로 보면 뭐 탄핵을 뭐 아무튼 찬성하는 흐름과 반대하는 흐름이 이제 둘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4강에. 네. 둘 중에 둘의 대표 한 명씩이 결선에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이제 한덕수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그 대선을 딱 한 번만 완주했습니다. 2017년에. 2012년에도 그만뒀고 2022년에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 구도에서도 저는 그 한동훈 안철수 단일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럴 개연성도 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위가 지금 순위대로 김문수, 홍준표 뭐 이 한동훈, 안철수 순위로 가다가 뭐 한덕수 효과 때문에 홍준표가 1위로 올라설 경우에 그러면 이 한동훈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수 게임들이 벌어질 경우 그래서 둘이 올라갔을 때 저도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홍준표 가능성이 높다. 야, 두 분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였는데. 그만큼 대선 게임은 해본 사람이 리스크를 주려고 하면서 막판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민주당 후보도 정해졌고 국민의힘 후보도 정해졌어요. 이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민주당 대표 선수는 이재명 대표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 자, 여야 이제 거대 정당의 후보는 정해졌는데 이 두 후보의 1대1 맞대결 성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3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있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대선 막바지는 어떻게 갈 것인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이재명 전 대표는 일단 상수로 두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일단 전 상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3자 구도로 치러졌던 지난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본인 스스로 동탄 모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본인은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거짓말을 잘 하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승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연합이나 연대 내지는 단일화를 해서 승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승산이 없다면 끝까지 갈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준석 의원도 일단 상수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홍준표 전 시장이 되든 안 되든 누가 되든 상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자 구도는 상수다 이미.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일단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거는 불발이죠. 그래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출마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3자 구도가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3자 구도가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문제는 시간에 쫓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 등록이 5월 11일, 12일인데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3일 확정이 되면 불과 한 7일 정도 남는 겁니다. 7일 안에 이게 그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물론 후보 등록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게 되면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 이전에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후보 단일화를 시간을 이기고 해낼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게 5월 초가 되면 사실상 후보가 누구로 될 건지 확정이 될 건데 이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과 간의 어떤 가상 대결에서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단판에 의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치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화 과정에서는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가령 DJ 같은 경우는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의 지분의 2배를 줘라. 이게 DJ의 기본적인 연합 전략이었거든요. JP랑 연합할 때. 그런 통큰 뭔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 세계일보 한국갤럽이 되게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대전 세종 충청을 따로 조사를 했어요. 그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44%, 홍준표가 29%, 이준석 후보가 11%가 나왔어요.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40, 그럼 44대 40이에요. 물론 응답 안 한 사람이 16%나 됩니다. 이 변수가 있고, 근데 대전 세종 충청으로 가면 이 차이가 역전됩니다. 이거 합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38%,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8%, 이준석 후보가 13%. 그러니까 38대 합하면 41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원의 이제 표심을 만든 건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홍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이준석이라는 레버리지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힘 단독으로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먼저 자기가 단일화를 요청할 리도 없고, 또 단일화 요청이 왔을 때에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3자 후 대결 구도로 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뭐 단일화 승수에서 아까 이제 뭐 공직 선거운동,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지만 일찍 하면 더 좋지만 맞이는 소리 2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여론조사 공표가 돼야 이 밴드웨건 효과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실제로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면 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전혀 이제 그 유권자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단일화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한덕수 대행은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출마한다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대행의 그 거취 표명이 어떻게 될지 좀 그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로 사실상 확정이 돼 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엄 소장님은 30%, 유승찬 대표는 80%로 봤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20%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70%를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당선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복잡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일단 사자로 압축하는 1차 경선은 똑같이 예상을 해주셨어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본선에 진출할 후보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 소장님은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고, 유승찬 대표께서는 탄핵에 찬성한 쪽에서 한 명, 탄핵에 반대한 쪽에서 한 명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분의 전망대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 분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홍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이 김문수 전 장관이나
이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다른 분들한테는 좀 배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예상대로 홍 시장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이 만약 대선 후보가 되면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이 3자 대결 구도로 6.3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분이 전망을 해주셨는데 막판 변수가 한덕수 대행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되느냐 아니면 된 후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민심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번 6.3 대선 전망이 좀 되시나요? 대선 결과는 6월 3일 대선 투표일에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분의 합의 대통령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예측 방송을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데 과연 누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의 편의를 좀 정리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측 방송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51일이면 조선왕조 500년에 이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대선 국면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전개될지 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매거진 동화 라이브를 통해서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